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영화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혹성 탈출을 보면은 침판지가 나오는데 그 침판지가 꼭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어떻게 영화 만드는 기술로서 저렇게 재현할 수 있느냐. 참 그 기술이 놀라운데 그것도 다 이 컴퓨터 기술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뭐 그게 침판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침판지 얼굴을 뒤집어서 사람의 연기예요. 거기 나오는 침판지는 사람인데 오늘 기독교와 자본주의 설명도 아까 공화주의 설명과 비슷합니다. 왜 종교가 중요합니다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불교가 우리 고급 종교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고급 종교. 흔히 고급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고급 종교는 기독교, 유교, 불교, 이슬람 이런 것을 우리가 고급 종교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세계 종교라고 해요. 세계 종교. 우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세계 종교, 고급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향하는 가치가 아주 보편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여기서 흑인한테도 맞는 말이고 백인한테도 맞는 말이다. 아주 보편적 사상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다만 실천 과정에서는 이게 많이 달라지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은 아주 고귀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주 이게 편협되어 있고 뭐 차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세계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세계 종교는 다 그 내용이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종교는 이미 뭐 지금 저는 불교, 유교, 기독교, 유교는 종교로 보기는 좀 힘들고 교양으로 봐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종교적으로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 이것 말고도 들어 많습니다만은 일단 4대 종교죠. 우리나라 역사는 시대 구분이 종교로 나눌 수도 있어요. 즉, 이 우리나라에 불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서기 372년입니다. 고구려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때 중국이 남북이 갈려져 가지고 북쪽은 유목민족이 나라를 만들고 남쪽에서는 한족이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5호 16국 시대가 전개되고 있을 그때 북쪽에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진에서 승려가 와가지고 고구려 소수림몬 요게 서기 372년에 불교를 전례를 했어요. 고구려가 제일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12년 이후 서기 384년에 백제 청룡왕 시절이죠. 바로 백제가 아직 요 서울에 있어요. 지금 몽촌 도성 있는 여기에 수도가 있을 때죠. 미래성이죠. 그때 불교가 동진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동진은 양장은 남쪽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 통해서 백제의 불교가 전례가 되고 백제를 통해서 불교가 일본으로 전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는 언제 불교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한참 뒤에 불교가 신라에서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게 법흥왕 때죠. 법흥왕 서기 527년입니다. 굉장히 늦어요. 이거 어느 정도 늦느냐 하면은 약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150년 지나고 나서 신라에서 불교를 공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중에서 이 불교를 탄압한 유일한 나라가 신라입니다. 신라가 이차돈은 법흥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목을 치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 경주박물관에 가면은 경주박물관이죠. 가면은 이차돈의 순교비가 있죠. 목이 떨어지고 피가 하얀 뭐 우유 같은 피가 확 솟았다는 그 장면은 이 돌에 새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라가
불교를 늦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학자들의 연구가 진행 중인데, 제 생각으로는 신라는 그 무속 샤머니즘이 매우 강했다. 또 이 지배층이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도 결코 나쁜 게 아닌데 뭐 외래 종교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순교가 이루어졌어요. 그 뒤에 불교가 백제, 고구려, 신라에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삼국시대, 특히 통일시대 이런 걸 거치면서 주류 종교가 되죠. 그런데 신라가 불교를 호국 불교로 이용을 했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삼국 통일을 할 때 불교의 신앙심을 잘 활용을 했어요. 이 불교와 정치가 만났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원광법사라는 사람이죠. 원광법사가 만든 세속오계, 흔히 화랑도 세속오계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아주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 임전무태 뭐 이런 거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살생유택이 있습니다. 살생유택. 살생유택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더라도 또는 동물을 죽이더라도 가려서 하라. 가려서 하라. 이걸 승려가 만들었다. 스님이 고승이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죠. 아니 불교 신도가 사람을 죽이더라도 동물을 죽이더라도 가려서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당시에 신라가 처한 상황은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남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원광 법사라는 사람이 나는 승려이기 이전에 신라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했습니다. 이 국가 권력과 종교가 대치를 할 때 두 가지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중세 유럽이었습니다. 이슬람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란이 종교가 정치 권력을 지배합니다. 이란에서는 제1집권자가 누구냐? 그 바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카메네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밑에 대통령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신정국가죠. 신정국가. 중세에서는 교황의 힘이 아주 셀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충 나라가 발전이 아주 더디어지든지 쇠퇴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면 과학이 발전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히 신정국가는 전체주의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신라는 그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국가 밑에 종교가 들어갔어요. 국가 밑에. 종교가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국가가 너무 나가는 것을 종교가 견제를 한다. 그게 살생유택이라는 아주 절묘한 이 말로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역할이 많았다. 삼국통일한 다음에 신라, 백제, 고구려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만드는데 이 불교의 화합 역할이 많았다. 삼국통일 과정에서 하나 신기한 것은 학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긴 쪽에서 신라가 이겼는데 백제, 고구려 유민들을 대량 학살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건 아주 드문 경우예요. 외국의 경우에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버리면 거기 반드시 대량 학살이 따라가기 마련인데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아주 약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것은 불교의 자비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불교의 교리와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삼국시대, 신라 통일시대를 거쳐서 고려까지 가는 거죠. 고려. 신라와 고려의 관계는 고려의 지배층이 사실은 신라 귀족이었어요. 경순왕이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신라의 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고 고려의 지배층으로 그냥 옮겨지고 합니다. 동시에 불교도 바로 주류 종교로서 그냥 고려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려 시대까지는 불교 국가다, 불교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어떤 종교든지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리면 반드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타락하고 권력과 한덩어리가 되면서 그런 현상이 고려 말에 나타났습니다. 고려 말에. 동시에 고려 말은 이 동아시아에서는 천하대란의 시기에 원나라가 생겨가지고 고려를 점령을 하고 일본으로 쳐들어가고 하는 이 천하대란의 시기에 중국에서 유교 중에서도 아주 새로운 유교가 하나 생겼어요. 주자학입니다. 주자학. 이 주자학이 고려 말에 들어옵니다. 유교는 그 훨씬 전에 들어왔어요. 유교는 이미 삼국시대 때 유교가 우리 삼국에 들어왔지만은 그때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고려 말에 주자학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말하면 새로운 학문이죠. 새로운 사상이죠. 요새로 말하면 민주주의 같은 거죠.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바로 고려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불교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자학적인 유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승계와 함께 고려를 멸망시키고 바로 조선을 세우는 거죠. 정몽주, 정도전, 뭐 이래서 물론 정몽주는 나중에 개국에 반대했지만 그 층, 특히 정도전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유학자인데 아주 젊은 혈기가 있고 문제의식이 있고 혁명의지가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주자, 원나라, 송나라, 특히 송나라에서 꽃을 핀 그 주자학의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불교를 혁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을 바꿉니다. 조선조는 따라서 불교 시대를 끝내고 주자학의 시대를 여는 거죠. 주자학의 시대를 열었다. 이 주자학이라는 학문은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머리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자학이라는 학문은 그 스케일이 굉장히 거대해요. 그리고 관념 철학입니다. 과거의 맹자 공자의 아주 실용적인 유교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관념적입니다. 철학적이고 또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주자학의 원리로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대한 철학입니다. 거대한 철학이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이 주자학의 세계에 한번 빠져들면은 다 거기에 신문. 그런데 주자학의 특징이 뭐냐? 지식인 중심이다. 관념론은 자연히 지식인 중심입니다. 동시에 주자학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지식인들, 사대부들이죠. 양반, 선비들이 사대주의자가 됐어요. 사대주의자. 즉 주자학의 발상지인 중국, 명나라, 원나라는 아니지만 송나라를 부모님 나라처럼 모시는 그런 게 됐습니다. 이래 되니까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뭐냐? 국가 정책도 사대주의로 간다. 사대주의로 가니까 편하다. 왜냐? 국방을 중국이 책임져준다. 그럼 상비군을 가질 필요가 없다. 관념론자들은 노동을 싫어합니다. 노동, 일하는 것. 글 쓰고 말하는 거, 그리고 활 쏘고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해요. 그걸 기피하고 경멸합니다. 그러면은 군사, 경제, 과학, 기술과는 멀어졌대요. 오로지 책을 읽고, 글 쓰고, 글 짓고, 토론하고 하는 것에 능한 엘리트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국가를 경영하는 집권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판에는 아주 명수예요. 남을 비판하는 데. 그러나 건설하고 뭘 만들어내는 데는 상당히 능력이 좀 부족해요. 뭘 만들어내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되고 과학기술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분야는 깊이 안 해요. 어떤 나라든지 새로 만들면 그 에너지가 한 100년은 가요. 그래서 이승계 이후에 충마, 임진왜란까지 아니면은 뭐 중종, 조광조가 등장하는 이 중종까지는 그래도 주자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그 건국 사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 지식인들도 군사도 많이 알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발전을 했습니다.